물리학을 그래프로만 가르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그래프 그리는 강사 찾아가면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서 도움이 안 되는 애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제가 이 컨텐츠를 굳이 개인적으로 이제 제 채널에서 제가 학원 강사라는 직업 타이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강사분들도 제 영상을 좀 많이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감히 뭐 강사님들한테 모르겠어요.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불만이 있는 부분들을 가끔 얘기하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물리학을 그래프만 그려가지고 풀려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댓글을 하나 읽어볼게요. 제가 이분이 너무 정성스럽게 글을 쓰셔가지고 강사들을 위한 영상 부탁드려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수업 수준이 어떻게 낮춰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예를 들어 고1 아이들은 2등급 아이들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수준 차이가 매우 심하고 그렇다고 2등급을 상위 하위로 나누면 또 그거대로 기분 나빠서 학부모들한테 연락 올 것 같고 결국 답은 2등급 하위 상위를 둘 다 만족시키는 수업을 해야 하는데 2등급 상위를 만족시키면서 2등급 하위도 끌고 나갈 수 있게 낮추는 방법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이들이 숫자 2만 보고 본인이 잘하는 줄 알더군요. 그리고 또 다른 궁금증. 전 수학 강사지만 물리 그래프 풀이를 비판하시는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기계랑 물리 복수 전공이라 원래 물리 강사 준비하다가 수학이 더 재밌어서 수학 쪽으로 온지라 수능 물리의 트렌드는 다 보고 있는데 원장님 방식은 백이범 강사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만 현재 시대인재 쪽 강사들은 그래프 풀이를 강조하더군요. 이게 강사별로 다른 건지 수능과 내신이 다른 건지 궁금하네요 라고 남기셨는데 우선은 앞에 이제 레벨별로 나누는 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에 얘기를 하고요. 지금 뭐 댓글로 이상한 말을 쓰는 분들도 계시고 이분처럼 이제 예의 있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대답을 좀 드리면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백이범 강사님 그 수업을 뭐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수식 풀어놓은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기본적으로 물리학을 제대로 배우셨다는 분들은 대부분 다 수식으로 풉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학에서 방정식 푸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파트가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또는 가속도 운동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보통 70% 내용은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를 억지로 그래프로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수능하고 내신 하고 다른 건지 궁금하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답변을 드릴게요. 물리학을 이제 우리가 할 때 수학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수학의 공식이 있으면 왜 그런지 보다 이 수학 공식이 어떻게 흘러가는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이 벌어지면 우리는 물리학으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물리학 공식을 활용해서 상관관계인 거예요. 미지항들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뭐 처음 속도와 그리고 맨 마지막 속도 그리고 가속도 그리고 시간 그리고 변이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등가속도 운동의 방정식이라는 게 세 종류가 있고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게 한글로 얘기하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변이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입니다.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변이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등가속도 운동에 나오는 미지항이 보통 5개 정도라는 얘기예요.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시간, 변이 이렇게 5개 정도의 미지항을 활용을 해서 운동을 파악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한 개만 분석하는 경우가 있고 2개 이상 또는 구간별로 다른 등가속도 운동이나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쓸 수 있는 공식이 있고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구간에서 쓸 수 있는 공식이 있고 등속도 운동에서만 쓸 수 있는 공식들이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또 하나 공식이 하나 더 있죠. 평균 속도에 대한 얘기인데 등가속도 운동에 한해서는 원래 평균 속도라는 게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2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t를 하면 그 구간의 시간을 곱하면 변이가 되는 등가속도 운동에 한해서는 보통은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가 일자로 쭉 나가요. 이런 식으로.
특정한 기울기를 갖고 이 기울기가 가속도죠.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 그래프를 읽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만 기본적으로 수식 활용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얘들한테 얘기를 항상 하고 그래프를 초장에 못 꺼내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처음 배우고 있는 비기너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수식을 활용하게끔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예시로 지금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게 수능 특강 교재에 있는 12번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 푼다는 애들이 초심자가 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 그래프만으로 풀 수는 없고요. 대신에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곱하기 시간 t를 하면 변이 s가 동일한 상황이에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2가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해서 식이 개설이 돼요. 답안지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식을 강제적으로 사용해서 하게끔 하고 보조지표로 확인 차원에서 등가속도 운동이나 등속도 운동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는 걸 시킵니다. 근데 애초에 배울 때부터 그래프만 그리는 애들이 수식을 못 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신에 고3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식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거나 재수생 같은 경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가르쳐주는 거는 시간 단축을 위한 거야. 고3은 시간 안에 전 범위에 있는 걸 풀어내야 됩니다. 근데 내신은 구간에 있는 것만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원이 전체의 50% 정도 차지하는 현행 물리학 안에서 자 역학적 에너지 할 때 질량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변이가 나옵니다.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에요. 근데 등가속도 운동부터 수식을 사용을 안 하면 여기서는 다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애들한테 킬러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수식을 몸에 익히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아직 여유가 있을 때. 또 어릴 때 선행을 배울 때도 수식을 잘 사용하는 선생님들한테 배워야 된다. 대신에 제가 지금 언급되어 있는 특정 학원에 대해서 지금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고3이나 수능 재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수식을 활용을 충분히 합니다. 왜? 재수하는 데까지도 물리를 들고 있다는 건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래프 활용을 알려주는 거는 좋고요.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일부 고위 학원에서도 이런 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여기에 속아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제자들 중에서도 지금 다른 학원으로 잠깐 갔다가 방학 내내 거기에 물들어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애가 수식을 써야 되는데 그래프를 자꾸 그리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본인이 그래프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못 잡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방정식을 푸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절편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답을 푸는 거를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일반적인 등가속도 운동 단순한 건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기너 애들한테 그냥 막 때려박아 버리면 얘네들이 후차에 역학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학 전공하신 분들 알 건데 물리학 전공한 사람들은요 딱딱 떨어지는 거를 수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수식으로 계산해서 애매모호한 것들을 계산해냅니다. 계속 계산만 해요. 수식을 많이 활용하고 나중에 이제 도식화해서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프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지표인 거예요. 보조지표. 가장 간단한 문제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고난이로 그러니까 1등급을 원한다면 애초에 그렇게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갔다 온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방학 동안 저기 잠깐 가 있었는데 배우는 동안에는 막 끄덕끄덕 했대요. 뭔가 이해한 것 같아. 이렇게 갔대요. 근데 문제는 막상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를 못 건드는 거야. 이전에 배웠던 방식도 막 다 까먹어 버리는 거죠. 수식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선부터 긋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은 등가속도 운동 파트부터 수식을 활용해서 하는 걸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게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제 수업에서도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가속도 시간, 속도 시간, 변이 시간 다 읽도록 알려줍니다. 그리고 조건들도 다 알려주고요. 근데 이게 주 컨텐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로만 풀어가지고 애들 가르쳐 놓으니까 얘가 임박해서 다시 백해서 돌아왔는데 손을 써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뭐 1등급 나왔다? 그냥 애가 잘한 거예요. 애가 잘한 거예요. 그냥 머리가 좋았던 애인 겁니다. 어떤 친구는 여기다 댓글로 뭐 자기가 가르쳤던 애가 뭐 1등급이 나오고 저기요 죄송한데 나 지금 얼굴 다 까고 우리 학원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하는 거고요. 저희 졸업생 애들도 지금 저 보고 있어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건 걔네들이 더 잘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식도 활용이 안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물리 문제 좀 풀 줄 아는 것 같다고 해서 그래프를 냅다 그려버리면 등가속도 운동 이후에 나오는 역학 파트 도르래 나오면 다 포기하고 앉아있고요. 문제도 희한하게 풉니다. 조건 다 틀리고 역학적 에너지에서도 알짜임이 일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인데 그래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변이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계산하는데 여기 당연히 가속도가 일정하겠죠. 알짜임이 일정하면. 그러니까 등가속도
부가속도 운동에서 S를 또 추론해서 낼 수도 있는 건데 수식을 못 사용하니까 결국에 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제가 이 컨텐츠를 굳이 저는요 애들을 키워내서 대학교까지도 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는 애들은 내가 어쩔 수가 없거든요. 학원이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싫으면 본인이 그냥 그래프 그리는 강사 찾아가면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도움이 안 되는 애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점수만을 우선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선행을 할 때도 저는 수식이 왜 들어가는지를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웬만하면 수식으로 배우세요. 야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수식을 제대로 활용도 못 하는데 식으로 완전히 성립이 안 되는데 그래프만 그리고 앉아있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했지만 이분이 수학 강사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수업 수준은 2등급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이 나눠진다. 그러니까 한 반에 이제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전체 인원이 얼마일까요? 제가 수학 학원을 왜 대형을 자꾸 추천하냐면 우선은 규모라는 게 필요해요. 애들이 수학 같은 경우나 영어는 계속 꾸준하게 들어와 주는 규모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애초에 학기가 시작하는 초창기부터 반을 세분화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수학학원 같은 경우는 대형에서도 2등급 애들을 모아놓는 레벨반이 2클래스 이상으로 나눠져요. 근데 지금은 중간에 가르치는 걸 물어보셨는데 제가 감히 뭐 다른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안타깝지만 지금 중간에 가르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2등급인지 알았는데 2등급에서 다시 또 편차를 또 가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2등급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 열등감 못 견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엄마들의 항의가 분명히 들어옵니다. 근데 왜 대형은 애초에 나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형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소수예요. 그런 엄마들이. 근데 만약에 학원 규모가 작은데 인원을 딱 나눠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론이 되게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진 않아요. 중간에 맞춰서 뭔가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보통은 과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저는 중위권에 맞춰서요. 중위권에.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맞춰서 하고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는 원장님이시라면은 중간에 본 수업을 넣어놓고 이제 두 가지로 양분하는 수업 클래스를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테스트를 봐서 잘 나오는 애는 뭐 위쪽에서 뭔가를 좀 더 케어를 해주고 안 나온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복습해서 클리닝 형태로 해주시면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거를 감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학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면서 학부모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좀 이게 어머님들 중에서 이렇게 막 컴플레인 거시는 분들 마음은 좀 이해가 가요. 이게 저기 보면 이게 내 새끼 이제 보다 보면 저게 진짜 사랑구실 하겠나 싶은 애를 갖다가 사랑구실하게 올려놔야 되잖아.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공부도 안 하는 애를 갖다가 설득하고 얼르고 달래고 뭐 등짝을 패서라도 아니면 학원비를 들어서라도 조금 상위권 대학에 어떻게든 넣어보려고 하는 거야. 원래 그러면 안 되죠. 원래 그러면 안 돼요. 급이 안 되는 애를 거기다 앉히면 안 되는데 내 새끼잖아. 내 새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코어는 건들지 않고 부가적인 프로그램을 진짜 할 말이 없게끔 매주 테스트를 봐서 문제가 있는 애들은 남겨서 후반에 뭐 따로 클리닉을 하고 정말 잘 나온 애들은 또 불러서 걔네들은 좀 추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리는 이런 반을 추가로 구성하는 것도 답일 수 있다.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리학을 그래프로만 가르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예, 그러니까 자꾸 여기 와서 그딴 글 쓰실 거면 여기 이 지금 오늘 댓글 다신 분 말고 이상한 걸 자꾸 쓰시는 분 있어요. 저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프로만 수학을 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학을 활용한 물리학을 그래프로만 풀어서 1등급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아이를 가르친 거는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